여러분과 이야기할 주제는 폭로입니다. 폭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 이익과 관련된 폭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익과 관련된 폭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자신의 이익을 빼앗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부 고발성 폭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익을 빼앗기지 않았지만 곧 빼앗길 것 같은 사람, 그래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경우에는 책임 전가성 폭로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 자신에게 책임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그렇지만 밖에다 내가 아니야 하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폭로란 대개 약자가 하는 것입니다. 1인자는 폭로하지 않습니다. 1인자는 스스로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결정하지 폭로를 하여 누군가의 처분을 바라지는 않죠. 그래서 폭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좀 낮은 측에서, 위계질서가 있는 곳에서는 최상위층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이 폭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청와대 방송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폭로한 그러한 사건이고, 2017년 12월 17일과 다음 날인 18일, 이틀 연속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월 17일에 폭로를 한 폭로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 우선은 이렇게 세 사람이 주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18일 사건, 이때의 폭로 행위자는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김선 청와대 행정관, 이렇게 두 사람이 주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 혹은 결국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또는 제대로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밝힌 것인데, 왜냐하면 연설비서관이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청와대 측에서 밝힌 내용 그 자체가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가안보실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 연설비서관이 해야 할 일을 대행했다.
연설비서관은 초고만 작성해서 주고 다른 아랫사람들이 그것을 편집을 한다든지 손을 보는 그러한 업무 수행을 하지는 않죠. 연설비서관이 작성한 연설문은 이름은 초고라고 할지라도 항상 완성본으로서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교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연설비서관의 업무이죠. 그런데 그것을 국가안보실장이 대행했다. 이것은 그렇게 했다고 청와대 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연설비서관이 해야 할 일을 전면적으로 대행하고 있다 하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거물까지 제시하면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했다. 그것은 밤을 새워서 이 연설문 원고를 수정하고 그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대통령이 그것을 했다. 만들어진 그 문건을 점검을 할 때는 그저 훑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재작업 지시를 내리면 되죠. 몇 번이건 그렇게 서로 다시 써오고 고쳐서 다시 가져오고 해서 그래서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의용 안보실장이 공을 들여서 그렇게 교정을 한 원고를 다시 대통령이 밤을 새워가면서 고쳤다. 이것은 결코 점검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작업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연설비서관이 해야 할 일을 대신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우리 국민들은 알 도리가 없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청와대에서 언론, 방송, 홍보 이러한 것을 담당하는 조직인 그 국민소통 수석이 이것을 국내와 국외에 방송을 한 것이죠. 그 방송이 곧 폭로가 된 것이고 이 방송 내용이 청와대 내부 정보를 온 천하에 노출시킨 폭로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만으로도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청와대의 인재 등용에 문제가 있구나.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연설비서관이 업무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보면 결국 업무 수행 능력이 없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연설비서관을 제대로 임명하지 못한 겁니다. 인재 등용에 실패한 것이죠. 다음으로 국가안보실의 정의용 실장이 연설문을 수정해서 작성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정의용 실장은 연설비서관에 적합한 그런 업무 수행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연설비서관이어야 하지 국가안보실 실장이 되는 것은
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인재 등용을 하는데 실패했다.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밤을 새워서 이 연설비서관의 일,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 연설비서관의 일인데 그 연설비서관을 보좌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밤을 새워서 일을 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고 이번 기회에 청와대의 공무원들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는 비서관, 수석 그 정도 그 이상의 그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업무 수행 능력을 전면적으로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연설비서관은 파면해야 하겠죠. 연설비서관이 한 명인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대통령에게 그 일을 시켰다는 점에서 그 부서는 통째로 다 전원 파면을 해야 한다. 사람을 전부 바꿔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그 폭로 사건,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랬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상의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 관련자들이 법률을 위반했다 하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그 기본적인 그 상식선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 대통령은 문재인 씨, 자연인 문재인 씨가 위대하고 훌륭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그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저 대통령의 의자라고 표현을 하면 아주 편리해서 이 말을 잘 쓰고 있는데 공무원 자리죠. 어떤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것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상의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하는 행위는 헌법에 따른 법률 행위로 됩니다. 그가 물론 무의미하게 손짓을 한다든지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행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률 행위일 때만 그것이 대통령의 행위이고 또 그때에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통령이라는 기관으로서 대우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행위를 하다가 어떨 때는 그저 보통 자연인으로서 행위를 하다가 이러한 것들이 뒤엉켜 있지요. 그래도 그것이 뒤엉켜 있어도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역시 법률 행위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혼동이 된다든지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았고
그래서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거기에 법적인 권한을 부여한 법률상의 기관인 그 대통령이 직접 쓴 글씨, 그 글씨가 포함된 문건을 그것은 그 법률의 관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필이 포함된 그 문건을 국내와 국외에 공개한 사건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행위가 되고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서 윤영찬 수석 등이 이번에 공개한 그 문건은 대한민국 법률이 법률로 보호를 하는 그런 문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건을 밖에 내보내는 행위가 윤영찬 수석이라든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겠죠. 청와대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이 아닙니까? 그러니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어떤 법적 의미가 있는 행위인지 알고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대통령의 그 친필이 포함되어 있는 문건은 그것이 대통령이라는 기관으로서 직무 수행을 하면서 작성한 문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직무 수행을 할 때는 대통령 자신 혹은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그리고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그들이 생산한 일체의 기록과 물품이 다 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무 수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있는 인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문재인 씨, 그가 대통령의 그 의자에 앉아있는 한은 자연인인 문재인 씨조차도 법적인 규율을 일반 국민과 다르게 더 강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강의에서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의자에 앉아있는 문재인 씨는 공적인 것은 당연히 법의 제재를 받지만 사적인 것조차도 그것도 역시 법의 규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개인이 쓴 메모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하겠다.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대통령의 의자에 앉기로 했을 때 그 모든 것에 동의를 하고 선서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게 그만한 자유의 구속은 이미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고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법으로 보호를 받는 그 문건을 윤영찬 수석 등이 국내 국외에 공개를 한 행위는 이것이 유출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문건을 무단으로 은닉을 하든지 혹은 유출을 한다든지 유출, 그러니까 흘려내 보내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단이 아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떨 때 무단이 아니냐 하면은 대통령이나 상관, 직무상 명령을 하는 그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무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윤영찬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번 행위를 했다면 그 자신의 책임은 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법률을 위반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승낙을 한다고 해서 법 위반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참작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그 유출에 대한 처벌을 본인이 받아야 하겠죠. 현재 대한민국은 법으로 보호받는 대통령이라는 기관조차도 그 법을 어길 수 없다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것이 바로 헌법주의 국가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물론 전 세계 그 문명 세계의 상식이기도 하지요. 이번에 이왕 청와대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친필이, 그러니까 고친다든 그 원고를 고친다든지 첨삭을 한다든지 하는 그 손으로 쓴 글씨가 포함되어 있는 그 문건의 영상을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그 원래는 청와대 내부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원고를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원고를 본 김에 함께 분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짧은 그 3줄짜리 부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틀 전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정상 차원의 의지와 방향성을 분명히 하였음. 수교 25주년을 맞는 올해가 지나기 전에 중국 방문이 이루어져 매우 다행임. 이렇게 3줄입니다. 문장으로는 2문장이라고 하겠죠. 이것이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프린트물의 원문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펜으로 이제 수정을 한 흔적이 나타나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틀 전 시진핑 주석과의 부분을 줄을 그어서 지웠습니다. 삭제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우고 2번 이렇게 써 넣었으니까 이 내용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아니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첨삭해서 추가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합의를 재확인하고, 이 부분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뒤에 있던 발전에 대한 정상 차원의 의지와 방향성을 분명히 하였음. 이 내용을 보면 무엇을 분명히 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 부분은 다 지워 없앴습니다. 그 대신에 써 넣은 것이 양국 관계의 회복은 물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로 합의, 이렇게 고쳐 썼습니다. 이 부분을 더 넣었죠. 그래서 원래는 시진핑 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정상 차원의 그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방향성을 분명히 하였다고 써놓은 그 원고를 바꿔 썼는데, 청와대에서 발표한 그 최종본,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게시한 이 해당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0월 말 양국 간 협의를 통해서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회복시켜 나가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합의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나아가서는 양국 관계 회복은 말할 것도 없고, 양국 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데 시진핑 주석,
그리고 중국 정부와 우리 사이에 완전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냥 연설문을 듣고 말기에는 번지르르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죠. 지난 10월 말 양국 간의 협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협의는 합의가 아닙니다. 그저 이야기를 꺼내서 보기는 했으나 결론을 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합의는 양측이 하나의 의견에 뜻을 같이 했을 때 합의이고, 양측이 각각의 의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했을 때까지를 협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난 10월 말의 협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10월 31일자 우리 한국과 중국이 각각 발표한 그 문건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같이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공동 작성이 아니라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그러니까 그저 협의 결과를 각자 자기 나라에서 발표한 것이죠. 그것을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말 양국 간의 협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협의문이라고 하는 것, 합의가 아닌 협의문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에 반대한다. 그리고 삼불, 한국은 삼불을 확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구체적인 것은 다른 그 이전의 강의를 보면 그 강의를 통해서 보충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는 10월 말의 협의, 그 협의를 밑에 내려가서 합의라고 바꿨습니다. 이것은 실수인지 아니면 협의와 합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알면서 바꾼 것인지, 이 가능성은 이러한 세 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합의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의가 아니라 협의이고 재확인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10월 31일의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있는 그 내용들, 우리로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삼불이라는 약속 부분이죠. 이것을 재확인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12월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10월 31일에 했던 협의 결과를 재확인했다. 한참 과거로 되돌아가서 그것을 재확인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양국관계 회복은 물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에 완전한 합의건 불완전한 합의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앞으로 잘하자 하는 것인데, 앞으로 행복해야 돼, 앞으로 꼭 건강해야 해, 앞으로 꼭 성공해야 해, 우리는 완전히 합의했어.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성과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소개했던
두 번째 문장. 수교 25주년을 맞는 올해가 지나기 전에 중국 방문이 이루어져 매우 다행임. 이것을 완전히 지워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초고를 넘겨준 이 프린트물 상태로, 그러니까 일단 완성된 그 원고를 넘겨준 사람, 그 원고 작성자는 속마음을 그저 여과 없이 드러내는 타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이번 방문 목적이었죠. 중국 방문 목적. 올해가 지나기 전에 중국 방문을 해야 했는데 그게 이루어져서 매우 다행이다. 어떻든 이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은 지워서 없앴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다시 살펴보죠. 1대1로의 요충지이기도 하며 유라시아와 유럽까지 경제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우리의 신북방 정책과도 만나는 지점임. 이것이 프린트 상태의 그 1차 완성 원고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고쳤습니다. 중국이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는 1대1로 구상의 요충지이기도 함. 그래서 유라시아와 유럽까지 경제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우리의 신북방 정책과도 만나는 지점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북방 정책은 그 목적이 유라시아와 유럽까지 경제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 있죠. 일단 이 상태에서 이 글은 더구나 이것이 중국의 충칭에서 그 연설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라시아와 유럽은 무주지가 아니죠. 그곳은 어느 나라인가의 영토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영토인 것입니다. 그것을 원문에서는 그 지역까지 경제 영토를 넓히겠다 이렇게 했는데, 타국에서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위험하죠. 이것은 실수 정도가 아니고 도발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 경제 영토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도 좀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원고를 보면 영토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침범 불가이죠. 그래서 그게 거슬렸던 것 같고 이 토자를 지워서 없앴습니다. 그 대신에 경제 영역이라는 것을 써 넣었는데, 이 경우에 경제 영토라고 쓴 초고, 그리고 경제 영역이라고 고친 문재인 대통령, 둘 다 틀렸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영역이라고 쓴 것은 무엇인가 경제 영토라는 표현이 거슬리고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적절한 게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이런 어떤 그 경제 공동체 관계를 만들려고 할 때 쓰는 그 표현으로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영역은 말 그대로 경제 영역, 문화 영역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경제 영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로 쓸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 경제 영토라고 하는 것은 영토가 아닙니다. 단지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런 공식 발언을 할 때 비유적인 표현은 잘 쓰면 멋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본 지식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표현으로 비유적 표현은 그다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쓰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경제적 영토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신북방 정책이라고 쓰면 되겠죠. 경제 영토, 경제 영역을 두고 고민을 한 것처럼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 여기에서 꼭 필요했던 것은 그 경제적이라고 하는 적자 한 글자였습니다. 또 원고 한 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그러니까 가필하기 이전의 원고 내용입니다. 중국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 충칭은 과거 우리 순국 선열들이 임시정부를 조직해 독립을 위해 싸웠던 역사적인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그저 문장을 조금 순서를 바꿔서 충칭은 중국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이고 이렇게 뒤에 있던 충칭을 앞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그저 어감상의 문제이지요. 그 다음에 과거 우리 순국 선열들이 임시정부를 조직해 하는 조직해를 지우고 운영하며로 고쳐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국 선열들이 임시정부를 운영하며 독립을 위해 싸웠던 역사적인 곳,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문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정부를 조직해를 임시정부를 운영하며로 고쳐 써서 한 곳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틀린 데가 또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죠. 우선 과거 우리 순국 선열들이 이렇게 썼는데 순국 선열의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순국 선열이란 나라를 위한 싸움에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도 있고 또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나라를 찾기 위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독립운동을 한 것도 포함이 되지요. 중요한 것은 순국 선열은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이런 것을 하죠. 그렇다면 순국선열은 죽은 사람이고 죽은 사람은 임시정부를 조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은 임시정부를 운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우리 순국 선열들이 임시정부를 조직해 원고에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정보는 다음과 같이 되죠. 우리 순국 선열들이 임시정부를 운영하며, 이 경우도 역시 성립이 되지 않겠죠. 이것은 순국 선열이라는 그 표현, 그 자체를 생각해 보지 않고 썼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문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정을 했습니다. 임시정부를 조직해 했는데 충칭에 임시정부가 있었던 때는 1940년 9월부터입니다. 이때는 임시정부가 조직될 때가 아니죠. 임시정부가 조직된 곳은 충칭이 아니라 상하이입니다. 이것은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조직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고쳤고, 초고를 작성한 사람하고 1차 수정을 안보실장이 했다고 하는데, 이들은 모두 결과적으로 임시정부가 어디에서 수립되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안보실장이야 자신의 업무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만, 초고를 작성한 사람은 이 정도라면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 그런 평가를 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수정하기 전의 원고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민주공화국을 세우고자 한 김구 선생님의 숭고한 건국정신을 다시 기리는 귀한 시간이었음. 이것을 다음과 같이 고쳤습니다. 특히 민주공화국을 세우고자 한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건국정신을 다시 기리는 귀한 시간이었음. 차이를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김구 선생님을 백범 김구 선생으로 고친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구 선생님 할 때 선생님은 teacher, 말 그대로 선생님, 또 교사라는 직업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백범 김구 선생이라고 할 때 그 선생은 이것이 뒤에 님자가 붙지 않았다고 해서 반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특히 좀 정치적으로 활동을 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사람을 대우해서 부르는 경칭입니다. 직업이 교사가 아니었던 것은 알고 있죠. 백범 김구 선생이 직업이 교사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똑같은 그 표현들을 가지고도 앞뒤 순서라든지 또 그 다음에 몇 번째 차례에 그 말이 오도록 할 것인지 또 용어를 무엇을 쓸 것인지 이렇게 곰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지요. 그런데 이것을 백범 김구 선생을 김구 선생님이라고 쓰는 것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쓰는 그 문장 구사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보자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백범 김구 선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영특한 아이들 같으면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한 정도로 이것은 중대한 그 자질 문제가 됩니다. 결국 한국어를 잘 능란하게 능숙하게 쓰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이것을 걸러내고 고쳤죠. 이것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한국 사람이라면 대체로
걸러낼 수 있는 정도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를 모르는 초보 작성자, 그는 역시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 이제는 좀 더 냉정하게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1차 수정을 한 안보실장도 마찬가지이겠죠. 청와대에서 가장 연장자다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특히 연령이 그 정도 되는 70대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백범 김구 선생과 김구 선생님의 차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이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을 짚어내지 못한 부분은 좀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정한 원고에서 이 내용이 이렇죠. 충칭에서 임시정부를 운영했다. 그리고 충칭 임시정부 청사에서 이런 주의를 둘러보고 나서 민주공화국을 세우고자 한 건국정신을 기리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수정을 한 그 마지막 부분, 그 원고를 가지고 내용 파악을 해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정부하고 민주공화국을 구별하고 있구나. 이 둘의 차이를 분명히 잘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공화국을 세우고자 한 건국정신 그랬습니다. 세우고자 한, 그러면 이미 임시정부는 조직이 되었죠. 왜냐하면 1940년 9월에 임시정부는 조직이 이미 돼서 운영하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그 부분을 고쳐 썼으니까. 그런데 민주공화국은 아직 세우고자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미 세운 것이 아니다 하는 뜻이죠. 그렇다면 1940년 9월에도 그때 이후에도 세우고자 하고 있는 그 민주공화국은 언제 건국되었는가?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와대 방송, 지금까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수정을 한 그 원고도 보여주고, 또 이번 방송에서는 청와대 내부 정보, 밖으로 나오지 않을 그런 정보가 많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저것이 진실일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이죠. 의혹이 생긴다 하는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청와대라는 명칭과 청와대의 로고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청와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알고 있죠. 청와대는 헌법상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예 대한민국 헌법에서 청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시 헌법을 개정해서 청와대라는 것을 넣고 싶어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실현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어떻든 헌법상의 기관은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현재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그 방송, 그 중에서 청와대 라이브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유튜브라든지 곳곳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데, 국민들이 청와대 라이브를 시청하는 이유는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 것이기 때문에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건 아니면 그를 지지하지 않건, 그를 좋아하건 혹은 그를 싫어하건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그렇죠. 제19대 보궐대통령 문재인,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여 청와대 라이브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즉 청와대의 아웃풋은 전부 문재인 대통령의 아웃풋입니다. 물론 제20대 대통령이 취임하면 제20대 대통령의 아웃풋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와대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모든 대외적인 행위, 밖으로 나오는 모든 정보, 이것은 결국 대통령의 문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이틀에 걸쳐서 청와대에서 방송을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낸 그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연설문, 그러니까 대통령의 연설문이죠. 모든 연설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작성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설문의 문장이 어떻고 표현이 어떻고 하는 것도 다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을 2017년 12월 17일 윤영찬, 김현철, 남관표의 방송에서는 그러한 설명과 함께 증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작성자이다 했는데 모든 연설문이라는 이야기까지는 여기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여준 그 문건은 최종 작성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했죠. 그 다음 날인 12월 18일 고민정, 김서원의 방송에서는 모든 연설문을 일일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증거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방송을 가지고 게다가 두 방송의 그 증거자료는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모든 연설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작성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2월 16일 오후 4시 5분에 행사를 시작한 충칭 스촨 한국인 대표 환담 연설문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정한 원고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 원고 수정 작업을 하는 사진을 내보냈고 그 사진에는 윤영찬 수석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원고 수정 작업을 마친 후에 안보실장이 컵라면을 먹고 있는 사진도 같이 내보냈습니다. 물론 그 컵라면을 먹고 있는 그 사진에서도 바로 옆에는 내용을 알 수 없는 인쇄물, 그러니까 아마도 이 원고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문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원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송에서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원고를 수정했다. 이것을 우리가 1차 수정 원고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수정한 원고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서 다시 수정했다. 이것을 2차 원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수정한 것을 12월 16일 오후 4시 5분 행사에서 연설을 했다. 그 연설문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용 안보실장이 원고를 수정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그 초고가 있어야 하겠죠. 초고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고가 언제 작성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초고를 받아서 안보실장이 원고를 수정한 것은 자정이 넘은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정이 넘어서 작업을 했다고 사진 2장을 내보낸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의 자정이 넘어서라는 것은 2017년 12월 16일 0시 이후다.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을 겁니다. 숫자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안보실장이 수정을 마친 그 원고를 받아서 다시 2차 원고 수정을 했다. 그런데 밤을 새워서 원고 수정을 했다. 새벽녘에 원고 수정을 했다. 이러한 내용이 방송에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녘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아주 일찍 잡아도 2017년 12월 16일 04시 그러니까 새벽 4시 무렵 정도까지 이런 것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담이지만 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작업을 끝내고 그 컵라면을 먹는 사진을 방송에서 내보냈는데 그 컵라면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한간에서는 그쪽 사람들은 삼양라면을 먹는다고 하죠. 그런데 정의용 실장은 신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겠죠. 어떻든 이러한 방송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청와대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서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일단은 초고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초고를 12월 16일 0시 이후에 안보실장이 수정을 했다. 그래서 수정을 마친 원고를 대통령에게 보냈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그 프린트된 원고에 손으로 써놓은 글씨를 손으로 써놓은 그 원고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수정을 다 마친 작업이 다 끝난 2차 수정이 끝난 그 원고를 우리 국민들이 보는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고친 부분은 손글씨이고 그 이전 단계의 것은 활자가 프린트되어 있는 텍스트가 프린트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보실장이 수정을 해서 보낸 원고라고는 하지만 안보실장의 필적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초고와 안보실장이 수정한 것이 결합된 1차 수정 원고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분석하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수정하지 않은 부분하고 수정한 부분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초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정하지 않은 초고,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 임시정부 청사를 둘러보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행이 임시정부 청사를 둘러본 것은 12월 16일 오전 9시 34분경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전 9시 34분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조금 전의 기준이 되는 지금은 그 오전 9시 34분보다 나중이 되겠죠.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확실히 구분을 해두고. 그렇다면 오전 9시 34분보다 조금 뒤인 지금 이 원고를 쓰는 것을 우선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때가 오전 9시 34분 이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쓰는 거기 때문에 일정표를 보면서 마치 연설을 하는 그 시간에 지금 서 있는 것처럼 원고를 써야 자연스럽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 전문가들로서는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을 검토해 봅시다. 이 원고를 가지고 연설하는 시간은 오후 4시 5분입니다. 오후 4시 5분 이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것은 오전 9시 34분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다면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 청와대에서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은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또 포럼에 참석하고 또 충칭시에 있는 그 천민월 당서기하고 오찬도 하고,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이 연설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여러 단계의 활동을 하고 나서 연설을 할 때 조금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직전의 사건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표를 보면서 작성을 했을 때 이 조금 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의 일을 쓸 수 없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후 4시 5분에 그 이후에 연설을 하면서 아침 9시 34분대의 일을 가리켜서 조금 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이에 그렇게도 많은 일정이 들어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전이라고 모든 걸 다 건너뛰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전문가의 수준을 따져보았을 때 그 실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지능력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풀이해 보기로 하죠. 그렇다면 만일 이 글을 쓴 사람, 이 부분이 안보실장이 수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어떻든 최초의 초고를 쓴 사람까지 우리는 유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대부분을 썼으니까. 그래서 이 초고를 쓴 사람은 다소 순진하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이렇게 풀이해 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러니까 오전 9시 34분에 임시정부 청사를 정말로 조금 전에 방문했다. 그 둘러보기를 완전히 끝낸 다음에 이 초고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초고는 오전 9시 34분 이후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 전 임시정부 청사를 둘러보았는데 라고 한 문장의 바로 다음 줄에 오늘 천민월 충칭시 서기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러이러한 것들을 당부하였음.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쓸 때는 혹시 이 문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충칭시 서기를 만난 것도 지금보다는 과거의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글을 쓴 사람이 말 그대로 허구를 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쓰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던 조금 전의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문장을 다시 풀이해 보면 결국은 천민월 충칭시 서기를 만난 16일 오전 11시 37분 이후에 이 초고를 썼다 하는 그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그 문장을 가지고 한번 그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이 초고 작성 시간은 2017년 12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천민월 당서기의 오찬 직전부터 그 이후 어느 시점에 작성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시간대를 우리가 좁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정한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임시정부 청사를 둘러보았는데 여기에서 조금 전을 아침에로 고쳤습니다. 아침에 임시정부 청사를 둘러보았는데 그러면 보았다라고 하는 과거 시제가 들어있죠. 아침에 둘러보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상상을 현실로 쓰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사실은 사실로 쓰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면 아침에 둘러보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참이 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아마도 12월 16일 아침 이후, 아침은 아닌 시간, 그래서 결국은 한 점심 무렵, 정확히는 아침은 아니면서 그 이후, 그때 이 수정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을 다 기록하고 글을 쓰면서 거짓말을 막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그 전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나로서는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이 표현은 굳이 조금 전이라든지
아침에라든지 하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 객관적인 표현으로 이 시간대와 관계없이 충분히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구나 두 사람이, 정의용 안보실장까지 하면 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대는 세 사람이 다 그저 동의하는, 특별히 속이지 않는 그러한 시간대가 아닐까. 그래서 임시정부 청사를 둘러봤고 천민월 당서기를 만났고, 그러나 아직 점심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없고, 한 그런 시점에 초고를 작성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적어도 아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대는 지난 그런 때에 수정을 했다. 아침을 맘 편하게 과거 시제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이것을 고쳤다. 이렇게 우리가 그 내용 파악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와대 방송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12월 16일 0시 이후에 이 연설문을 수정했다 하는 것은 양립될 수 없죠. 앞에서 보았던 그 내용과. 왜냐하면 초고가 있어야 수정할 수 있는데, 초고의 작성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 이후라고 한다면 이것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6일 새벽에 밤을 새워서 이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도 역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보실장의 1차 수정 원고가 와야 대통령이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데, 1차 수정 원고는 최초의 초고가 작성된 이후에만 만들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문건 자체에 있는 문구를 따져서 이렇게 의심을 품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겁니다. 결국 청와대는 이러한 논리의 꼬임을 해명해야 하겠죠. 이 문제는 청와대가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가 허위 날조 방송을 했다는 그 의혹의 소리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의혹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청와대 방송에서 공개한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 원고를 수정하는 사진, 그 사진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방송에서는 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원고를 들고 있는 그 장면을, 그 시간은 12월 16일 12시가 넘은 때였고, 그 문건은 12월 16일 오후 4시 5분에 그 충칭 스촨 한국인 대표 환담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할 연설 원고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의용 실장이 그때 그 원고 수정을 다 마친 후에 컵라면을 먹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현장 상황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고를 수정하는 안보실장의 사진을 가지고 검토를 해봅시다. 그 정의용 안보실장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책상 위에는 그 프린트된 종이 프린트가 2장이 있습니다. 낱장으로 붙어 있지 않고 낱장으로 2장이 있는데, 그 2장은
정말 글자 한자 써놓지 않은, 그러니까 원래 그 프린트된 상태에다가 직접 펜으로 써놓은 글자는 하나도 없는, 전혀 가필한 흔적이 없이 깨끗한 그런 문건입니다. 첫 장은 벌써 다 읽었는지 앞쪽에 내려놓았고, 그 다음에 손에는 두 번째 프린트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린트물을 거의 세우다시피 바닥에 놓지 않고 한 장짜리 프린트물입니다. 그것을 세우다시피 들고 그 하단에 있는 그 내용을 읽고 있는, 왜냐하면 그 펜이 거기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펜을 잡고 있는 손의 모양을 봤을 때 글씨를 쓸 수 있는 자세가 아니라 그저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을 때 그런 모습으로 사진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펜을 그저 종이에 대고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이 정우용 실장이 가지고 있던 그 두 장짜리 문건을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 내려놓은 첫 장에는 제목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목에는 글자 수로 설명을 하죠. 세 글자, 띄어쓰고 두 글자, 띄어쓰고 네 글자, 띄어쓰고 두 글자. 이것이 제목 전체입니다. 우선은 이 제목으로는 청와대가 지금 게시하고 있는 그 충칭의 연설문, 문제의 연설문 제목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문장의 내용입니다. 우선 글자가 첫 단락에 한 세 줄 꽉 채워서 있고, 그 다음에 반줄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을 바꿔서 여백을 두고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는 문장이 두 줄 있고 한 5분의 1줄 정도가 있었고, 다시 여백을 두고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세 줄 정도가 있고 5분의 1줄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이 첫 장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첫 장의 세 단락이 끝난 그 밑에 다시 문장이 한 서너 줄 정도가 될 만큼 여백이 있습니다. 그 여백 아래 중앙에 글자가 단 두 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서 작성을 할 때 문서를 쭉 작성하고 밑에 가면 아래라든지 서명이라든지, 그러니까 서명은 좀 적절치 않은데 아래와 같이 약속함 이렇게 하고 밑에 아래 이렇게 쓰는 양식을 봤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두 글자만 쓰여 있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보실장이 들고 있는 두 번째 장을 살펴보죠. 이 두 번째 프린트물에는 거의 전면에 글씨가 빼곡하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설문으로 읽기에는 좀 불편한 그러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적절히 여백을 두고 줄도 좀 적당히 끊어줘야만 연설을 할 때 그 원고를 보기 편한데, 이 두 번째 장은 완전히 꽉꽉 채워서 글이 들어있고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번째 프린트의 제일 아래쪽 하단 우측에 가면은 흔히 그런 것이 있죠. 이런 그 공문서를 보낼 때 보면은 관인을 찍는 자리처럼 그 자리에 도장이 찍힌 것은 아닌데 소속, 직함, 서명, 날인부 이런 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그러한 문서 양식이다 하는 것이 사진상 확인이 됩니다.
결국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일단은 이 정우용 안보실장이 들고 사진을 찍은 그 2장짜리 문건과 충칭 스촨 한국인 대표 환담 행사의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은 제목부터 문장 양식까지 일치되는 점이 극히 적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역시 청와대가 허위 날조 방송을 했다는 의혹, 이 의혹의 소리는 커질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그 문제의 사진 문건을 공개하든지 아니면 그 사진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청와대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의 기강이 무너졌다 하는 것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만큼 약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소위 식솔 관리도 안 될 정도까지 간 것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번 방송에서 김선 행정관이 이야기한 부분이 국민들 사이에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은 아닐 겁니다. 친구도 아니겠죠.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는 부하 직원이자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원고를 늦게까지 그리고 중간에 좀 생략하고 새벽녘에 당사자가 읽을 본인이 그거를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의 행정관이 대통령의 부하인 공무원이 방송을 하면서 청와대 방송을 하면서 당사자가 읽을 본인이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상하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무슨 특별히 존경하는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사에 대한 대우로서 이 본인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김선 행정관 본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 대통령과의 관계가 격이 없는 사적인 관계처럼 보이는 그러한 분위기를 강하게 풍겼고, 더구나 이 구사한 그 어휘들이 공무원이 자기 상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 역시 그 소위 식솔 관리라는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사건에 그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지적했듯이 청와대의 연설문, 브리핑 이와 같은 그 문건들이 그 수준이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지적을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송, 그 2차례의 방송을 통해서 청와대의 그 공무원들이 그 수준 이하인 책임,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글 쓰는 실력이 평균 이하다. 연설문 등 문건 담당자의 실력이 평균 이하인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 셈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했다. 늘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김선 행정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항상 그랬다. 늦도록 이런 것을 고쳐 쓰고 직접 하고 그래서 습관처럼 되어 있다. 거기다가 부대변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금도 모든 문건을 다 직접 챙기고 이렇게 끝까지 하느라고 밤을 새는 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걱정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한다. 결국 그러면 밤을 새워서 이 원고를 고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인데 좋은 의미로는 걱정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이 보는 청와대 밖으로 나오는 연설문은 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손을 댄 것이고 그 최종 결과물이 수준이 낮은 것은 그것이 곧 문재인 대통령의 수준이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어떻든 청와대의 비서관 또 무슨 실장, 수석, 행정관까지 그리고 때로는 장관까지 청와대가 무엇을 잘못했다. 혹은 정부에서 무엇을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무지하다는 지적을 받든지 무능하다 하는 추궁을 받게 되면 다 그것은 문재인이 다 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 핑계를 대는 것을 우리는 근래 또 보았죠. 바로 이재만, 정호성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 핑계를 댔습니다. 그와 똑같이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행태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의 그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해서 흘러간 강물을 한번 흘러간 강물은 되돌릴 수 없죠. 그런데 흘러간 시간, 흘러간 강물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아주 힘들게 애를 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당장 지금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청와대의 무너진 기강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진실하게 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짓말하지 맙시다. 그리고 헌법을 지킵시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